자체에 대해서 저는 대단한 애착을 갖고는 있지만 블로그가 전문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블로그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실은 블로그 뒤에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미디어 중에서 그나마 이제 블로그가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선진적이고 좀 더 군사형에 가깝고 좀 더 올드미디어와 대척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좀 제가 선택했었던 거고요. 사실은 이 물결처럼 여러 가지 흐름을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 미디어라는 게 흐름을 타고 변화되고 있는 거. 올드미디어 측에서 볼 때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고요. 뉴미디어 시장에서는 역시 다시 또 어떤 것이 새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좀 불로한 되게 희미한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흐름을 한번 제 시각대로 이야기를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흐를까에 대해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디어 혁명의 전조가 있었어요. 하루에 2만 개의 블로그가 폭발적으로 쏟아지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2007년도예요.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블로그가 하루아침에 몇만 개씩 있었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랭킹을 내기 시작하고 빅닷컴 같은 경우에는 뉴스와 블로그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누가 1등 매체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웹 2.0이라는 트렌드가 있었고요. 그 웹 2.0 트렌드에는 참여, 개발, 공유라는 가치가 있었죠. 그 참여, 개발, 공유의 가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블로그였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다른 얘기를 하죠. 소셜미디어라고 합니다. 이름을 살짝 바꿔서 뿐이죠. 블로그도 사실 소셜미디어의 그룹 안에 있고 사실은 좀 더 논의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트위터도 소셜미디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트위터의 처음 명칭은 마이크로 블로거였습니다. 그죠? 짧게 블로그 해라. 길게 블로그가 피곤하니까.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였죠. 자기 프로필 하는 블로그라고 했어요. 자기 소개하는 블로그라는 개념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연결성을 가지면서 소셜이라는 이름을 갖고 그 소셜이 파괴력을 갖고 영향력을 갖고 서로에게 관계성을 갖기 시작하면서 소셜미디어 혁명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주죠.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미디어 회사는 뭐입니까? 여러분 머독이라는 회장님 아세요? 머독. 우리 그 맥가이버에서 머독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아세요? 미친 사람 캐릭터였고 악역 중에 맥가이버라는 시리즈에서 가장 많이 출연했던 악역 중에 한 명 머독이라고. 그 머독의 실제 머독이라는 사람은 호주의 언론 재벌이죠. 루퍼트입니다. 인터넷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신문보다 인터넷을 믿기 시작한 최초의 시대였습니다. 2008년도를 기억하세요? 얼마 전에 그 MBC에서도 MBC 관련된 판결도 나왔죠. PD수첩 관련된 판결도 나왔는데 2008년도에는 촛불 집회가 있었어요. 촛불 집회. 광우병 관련된 정식 명칭이 그거였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 집회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2008년도에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몰려들었는가 생각해보세요. 자, 쇠고기가 위험한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사람들이 갖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보가 너무 희소했어요. 그죠? 신문이 보여주는 정보와 방송이 보여주는 정보 자체가 희소하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풍족한 정보, 더 괜찮은 정보를 위해서 사람들이 정보 수집에 나섭니다. 근데 옛날에는 정보 수집을 하려고 해도 참 힘들었어요. 처음에 그 촛불 집회를 시작한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인 건 아시죠? 왜 중학생, 고등학생인지 아세요? 그것도 잘 모르시죠? 이상하잖아요. 시민단체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니고, 야권 인사들도 아니었어요. 중학생들이었습니다. 중학생들이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상황이, 그때 당시에 아시아
지역 가장 큰 팬클럽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팬클럽이 있었어요. 어디요? 젊은 분들이 들으면 알 거예요. 카시오페아라는 곳이 있어요. 동방시티 팬클럽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글이 올라와요. 제가 실제로 본 거예요. 우리 오빠들에게 미친 소리를 내릴 수 없어요. 강력한 의제로 딱 던져주는 거예요. 이 강력한 의제는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유발시키느냐? 야, 미친 소가 뭐야? 오빠들이 왜 그걸 먹어? 그걸 먹으면 위험한 거야? 그게 왜 그런 거야?
국산만 위험해? 그래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중학생 애들이 고등학생 애들이 그 질문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중학생 시절 생각해보세요. 저 중학생 시절 때 만약에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저는 이제 저의 우상은 이문세와 그 시절이었는데 이문세가 치수를 먹으면 위험하다 이런 의제가 던져졌을 때 저 정보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도서관을 갔겠죠. 광우병을 찾습니다. 도서관에 광우병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이고요. 만약 있다 하더라도 중학생인 제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걸 이해한다 치더라도 그걸 어떻게 알렸을까요? 자, 제가 질문을 드렸던 모든 것을 지금 애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조기교학관 애들도 많아요. 그래갖고 이메일로 물어봅니다. 내가 니네 나라에서, 니네 나라에 네가 가 있는 나라에 뭔지 있니? 광우병이 뭐니? 뉴욕타임즈 그런 거 있니? 뭐 가져와. 물어봅니다. 정보를 수집합니다. 정보를 막 수집하고요. 필요한 것들을 특히 유추해요. 그리고 자기는 요새 또 중학생들 또 번역도 잘해요. 번역 자기가 못하면 또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지식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지식인한테 물어봐요. 사람들이 정보를 조각조각 나 있는 정보들을 하나하나 뭉치기 시작해요. 의제 설정에 맞는 데이터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게 옳고 그르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행동 패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그래 위험하구나.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 지금 이대로 들어가면 되게 위험하구나 라는 판단을 쓰고요. 그 판단은 자기 행동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중학생 애들이 40여 명이 청계천에 모이기 최초의 광우병 반대를 고집되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수입산 쇠고기를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찰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야? 니네들 그렇죠? 저녁에 니네들 신고 없이 모이면 안 된다. 그러지 마. 그럼 저희 시위하려 웃기고 있네. 우리는 미성년자야. 자, 그래서 문화축제로 우리는 동호회니까 팬클럽이니까 동방신기 춤을 추면서 미국산 쇠고기를 판대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20만 명이 모이십니다. 일주일간은 또 다른 과정이 있었겠죠. 그 최초의 시도가 인터넷이었고 인터넷에서 사람들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구나, 배포할 수 있구나, 규합할 수 있구나, 행동을 부과시킬 수 있구나, 그걸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장면들이 나오죠. 청계천 주변에 있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정문 앞에 쓰레기더미가 잔뜩 쌓입니다. 얘들 없어도 우리는 정보를 수집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그 상징적인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인터넷이 괜찮은 곳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물론 그 이후에 언론들이 이제 또 다른 대세 전략으로 신뢰할 수 없어요, 나쁜 놈들 많아요, 미네르가 거치면서 막 그 억압하고 얘기하는 사람들 조용히 시키고 막 이러니까 다시 한번 또 신뢰가 떨어지긴 하죠. 어쨌든 2008년은 되게 중요한 기점의 순간이었어요.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신문이라는 종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120년 된 매체를 뛰어넘는 그런 신뢰만큼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은 이제 인터넷을 믿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의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신뢰감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애들은 그냥 인터넷이 좋은 겁니다. 연령이 이미 걔네들이 5년 후에 10년 후에 사회생활에 진출하거나 대학생이 되거나 사회활동을 시작할 때쯤이면 이미 그들의 행동의 근거는 인터넷에 있어요. 여기 있을 것 같으세요? 신문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방송도 긴장될 수밖에 없죠. 미국에서 13.6%의 그 청소년이 1318 세대가 온라인으로만 영상을 시청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영상을 시청하는 미국의 청소년 비율이 13.6%예요.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영상을 시청합니다. 우리나라에 재밌는 또 제가 언론재단 조사는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광고주 대회 조사 결과를 다 보여줍니다. 매체사별로 뉴스를 이용할 때 네이버 하나 딱 켰어요. 그죠? 그리고 다음부터 딱 켜야 돼요. 어색합니까? 어색하지 않으세요? 자, 언론재단 조사에서는
다음은 네이버가 없습니다. 네. 뉴스를 보기 위한 매체로 네이버와 다음은 매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론재단 분리법에 의하면. 그게 현실에 안 된 겁니까 지금? 맞아요. 그럼 광고주들은 얘네들 매체잖아요. 자, 이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언론사들이 지금 포털에 전시되어 있는 포털 정면에 나와 있는 그 지면에서 뉴스와 하단에 있는 블로그 영역과 아브라 영역을 뒤섞지 못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신문 진흥에 관련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유일해요. 놀랍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후 고사인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깜짝 놀라요. 왜? 모르겠어요. 왜? 그러면 대학 교수가 블로그 쓴 것도 뉴스 섹션에 있는 다른 뉴스와 뒤섞지 못하는 거야? 왜 그 뉴스사가 보낸 기사가 뉴스야?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전 세계 어디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선호하는 미디어를 보면 TV와 인터넷밖에 없어요. 미디어는 이제 없다. 그렇죠? 이미 모든 게 집중된 영상 쪽의 그런 림백한, 그러니까 그 팝콘 보면서 이렇게 멍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상 매체, TV라는 매체 하나, 림포드 다 다른 거죠. 클릭하고 막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클릭 안 하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요. 인터넷이라는 게. 뭔가 클릭을 하고 움직여야 되고 댓글 달고 피드백도 받고 여기저기 움직이고 이쪽으로 막 해야 되죠. 내가 뭔가 피곤한 선택을 계속 해야 되는 곳이 림포드 현상이 있는 인터넷입니다. 딱 그 두 가지였어요. 신문, 피드백도 리포트도 아니고 읽으려면 귀찮고 미치겠어요. 자, 이런 과정에서 컨텐츠는 어떻게 흐르느냐. 예전에 신문에 딱 달라붙었던 컨텐츠가 어떻게 변화되느냐는 이 두 가지 사례가 되게 중요한 사례라고 보십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전통적인 120년대 전통적인 보수 신문 중에 하나예요. 미국에서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대충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신문학과를 전공했지만 되게 유명한 신문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권위주 중에 하나고요. 종교신문이긴 하지만 되게 유명하죠. PC 매거진은 제가 일부러 갖다 놨어요. 네. PC 매거진은 IT 산업의 태동과 함께 생겨난 상징적인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40년 된 매체. 스탑 프린팅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스탑 프린팅. 재미있는 거는 인쇄 산업이 대표적인 공예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환경보호 이론가에 따르면 이제 인쇄를 멈춰야 된다. 인쇄를 멈추는 것이 언론에게도 좋고 독자에게도 좋고 환경에도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도 종이로 봐야지는 거 거리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환경을 생각한다면 스탑 프린팅을 요구하셔야 돼요. 우리 언론사들한테 스탑 프린팅을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학교들한테 스탑 프린팅을 요구하고 차라리 온라인으로만 대응하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서 기자 2명 더 채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100% 디지털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인쇄 매체로 접근했던 그 구독자들보다 약 17배의 구독자를 온라인에서 확보했습니다. 물론 열동기라고 좀 다른 의미이기도 하죠. 가능성이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되게 중요한 변화가 한번 있죠.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지난 10년간을 디케이드라고 표현하죠. 10년을 지난 2000년대 초반의 디케이드와 이제 앞으로의 디케이드를 나누는 중요한 분이죠. 뭐냐? WWW 월드 와이드 웹의 시대에서 모바일의 시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의 양상입니다. 이 트렌드의 양상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다 주는데요. 스마트폰이 잘 팔리니까, 태블릿이 잘 팔리니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미디어의 변화를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바꿔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디어가 보세요. 신문은 보는 즉시 콘텐츠의 다이렉트로 우리가 노출될 수 있죠. TV는 켜는 즉시 우리는 그 콘텐츠와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PC는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면 되게 숨찰 건데 지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PC를 한번 봅시다. PC에서 내가 블로그 글을 올려야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PC 앞에 가져야죠. PC가 없으면 PC가 있는 PC방이라든가 우리 어디 가야 돼요. 가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PC 전화를 부르죠. 전화를 부르면 윙 하드스가 돌아가면서 운영체제가 돌아가고 운영체제가 돌아가고 나면 그 다음에 바탕화면 거야. 바탕화면 뜨면 거기서 다시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든 뭐 파이어폭스든 뭐 인터넷 브라우저를 띄웁니다. 띄워가지고 거기서 URL을 눌러서 여러분들 로그인을 하죠. 로그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력창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막 치고 나서 저장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그 글이 약 하루에 2억 개씩 쌓이는 문서 중에 하나로 인터넷에 딱 등재됩니다. 아, 그러니까 하루에 나의 글의 조회수가 20건, 30건밖에 안 되는구나. 네? 그죠? 왜냐?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그 블로그 글을 보기 위해서 또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블로그 글을 봐야지, 또는 아니 게임을 해야지, 아니면 인터넷에 뭐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지 하고서는 PC 앞에 또 앉아요. 저는 이렇게 왜 운영체 들어가고 블로그에 들어가고 동네를 찾아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글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 거기에 들어가고 있거나 딴 거 하고 있죠. 그러다가 우연찮게 여러분 글을 보는 겁니다. 이 2개 중에 하나가 우연찮게 걸렸을 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미디어 활동을 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죠. 자, 월드 와이드웹의 시대는 그렇게 힘들었던 시대. 그걸 뚫고 지금 인터넷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도 대단한 기적인 거예요. 근데 모바일은 어떻습니까? 모바일에서 트위터를 하고 있어요. 또는 뭔가 하고 있어요. 바탕화면을 두는 순간 뭐 뉴스도 계속 돌아가죠. 날씨가 또 계속 돌아가죠. 트위터가 계속 뭔가 맞다고 얘기하죠. 거기 링크 들어가면 뭐 홈페이지 들어가고 URL 치고 들어가고 이런 거 가장 필요 있습니까? 그냥 컨텐츠로 바로 들어가죠. 컨텐츠를 보여줄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봤던 링크야. 친구들한테 공유해야지. 공유하고 끝. 뜨거운 것입니다. 쉽죠. 컨텐츠가 많이, 자주, 빨리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요. 실제로 모바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이 PC에서, 인터넷에서 활용하는 사람보다 페이지 뷰가 3배 이상 많아요. 더 빠르게 많이 보인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고요. 우리나라 트렌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바뀝니다. 앞으로 10년이 이제 모바일로 바뀔 거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통화도 할 수 있게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통화도 할 수 있는데. 통화도 사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사용자 중에 그 조사를 해보면 가장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짜증나는 일이 뭐냐? 고장? 뭐 인터넷 접속 불량? 아니죠. 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데 통화가 온대. 네. 전화가 오면 짜증나요. 그죠? 내가 뭔가 하고 있고 검색하고 있는데 통화가 짜증나게. 여러분 많이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래 스마트폰을 사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통화하려고 산 거예요. 그죠? 통화하려고 산 거예요. 우리 PC를 왜 샀으려고 했습니까? 우리 공부하려고 샀잖아요. 그죠? 공부하려고 샀어요. 우리 비디오 왜 샀습니까? EBS 보려고 사냐는 거예요. 그죠? 근데 미디어는 항상 변화되는 이용 방법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디어의 새로운 패턴이 병행 이용이라는 패턴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다양한 디바이스를 이제 사람들이 다채널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병행 이용, 똑같은 콘텐츠를 다양하게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콘텐츠를 나는 TV에서도 볼 수 있고 또는 뭐 스타크래프트 대회 같은 거를 홈TV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스마트 TV라는 게 등장을 시작했고요. 스마트 TV의 최초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위젯 TV라는 컨셉은 앞으로 스마트 앱 TV 또는 뭐 인터넷 앱 TV라는 모습으로 2008년도 상반기에 삼성전자에서 미국에서 판 모델이에요. TV가 인터넷 랜선을 갖기 시작한 거죠. 무선 랜선과 유무선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면서 그 데이터들을 끌고 온 겁니다. 인터넷에서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플리커 자기 계정을 할 수 있어요. TV 보면서 하래요. 여러분들 이 순간
옆에 여러분들 헷갈리죠? 헷갈립니다. 그죠?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할 거라고.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건 그 다음 세대 버전의 스마트 TV를 한번 보세요. 아까 그 TV 이 모습은 영상을 최대한 해치지 않으려고 한 UI의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예 영상을 확 줄여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페이스북하라고 그러고 스카이프로 영상통화하라고 그러고 트위터하라고 그러고 콘텐츠를 보라고 하네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구글 TV는 이런 모습도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PC 화면이 아니에요. TV예요. TV인데 지금 브라우저를 이렇게 갖다 놨어요. 뭐가 영상이 뭐가 나는 지금 인터넷 사용자예요. 인터넷 검색하는 사람인데 뭐야? 나는 시청자인가요? 뭐죠?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내가 텔레비전으로 영상 통화를 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시청자인가? 애매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그 방송에서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른 기기로 그 컨텐츠를 또 다른 형태로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컨셉들이 나옵니다. 위대한 탄생이 이제 막 떴을 때 보면 생방송 중에 SNS 요새 유행이죠. SNS 보내라고 해요. 170만 건의 코수가 기록돼요. 생방송 중에 90분 정도가 생방송에 있었잖아요. 90분 정도의 생방송에 170만 명이 코를 튀기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 안 보고 텔레비전 보면서 코를 응원하고 있고 있는 거예요. 트위터 타임라인을 보면 주말 생방송 기간에 트위터하고 있는 사람들 위대한 탄생에서 찍어줬다 텔레비전 보면서 손으로 딴짓하고 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탄생 우리 또 방사능이 또 터졌었죠. 자, 아까 릴포워드라고 했어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만 찾아보는 그런 매체라고 했어요. 인터넷은 방사능 전 인류가 지금 망할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위대한 탄생에 더 관심이 쏠려졌어요. 우리가 관심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창한 얘기가 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여기다가 이명박 대통령과 김연아를 좀 갖다 놓으려다가 너무 그 현격한 차이를 보여서 민망하더라고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거는 같은 콘텐츠인데 또 다른 형태로 패키징해서 보여주는 형태가 또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방송에서 이미 공방을 봤어요. 나는 가수다 봤어요. 근데 우리 다음에는 그 벅스에 가서 그 무편집 동영상을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임재범이 등장하고 나서 그 다음날 120만 건이 조회가 됩니다. 이 120만 건 뭐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봐도 또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버전. 중복 이용, 병행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패턴으로는 대체 이용이 또 시간이 없어요. 그 영국 황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영국 황실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약 42억 명 정도가 방송 시청자가 모은다고 했었어요. 근데 유튜브가 이걸 실시간 채널을 요새 계속 실험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채널을 실험하면서 이 영국 황실의 그 결혼식을 실시간으로 보였어요. 이때 실제 접속자 생중계 기간 동안 실제 접속된 UV가 몇 명인지 아세요? 그 시간 2억 명. 2억 명이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은 이미 이런 스포츠나 연예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위한 실시간 채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국경을 기준으로 방송 프로그램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SBS가 무슨 뭐 올림픽이니 뭐 이런 축구 방송이니 이런 것들 막 중계권을 획득해야만 그 자국에서 방송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그런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0년 후에는 월드컵을 유튜브가 중계한다. 다른 모든 지역 방송국에서 못하죠? 아까 봤죠? 스마트 TV로는 인터넷이 다 접속이 되는 거. 그건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글이 갖고 있는 기술력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동 스크립트 기능이 있죠? 뭐 음성이 나오고 영문만 지금 현재 됩니다.
본방사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국말을 그렇게 보면서 기술의 진보라는 것은 이제 국경을 초월하기 시작합니다. 미디어라는 것이 이제 각 나라의 규제법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구멍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 나오죠? 대체 이념이라고 중요해요. 태블릿이라는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재미있는 건 이 사람들이 신문을 구독하고 싶다는 거죠. 기존에 쓰고 있었던 매체 중에 어느 한 것을 어느 몇 가지를 포기하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현상. 이게 미디어의 다양성 겁니다. 다채로로 갈 수밖에 없는 현상. 이런 거죠. 수평적 소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수평적 소비라는 건 뭐냐면, 자, 아이패드 앱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는 플립보드라는 애플리케이션이고요. 하나는 자이트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플립보드와 자이트는 되게 재미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뉴스도 있고 구글 리더 자기가 선택한 RSS를 피드를 받을 때도 있고 내가 선택한 내 친구들의 트위터들을 받아볼 수도 있어요. 받아보는데 레이아웃이 동등하다. 기계적으로 동등합니다. 뉴욕타임즈 기사나 내 친구의 트위터에서 나오는 링크 기사나 동등하게 배열이 돼요. 무작위로. 그럼 나는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게 옛날에는 탑 기사면 이만큼 커야 되고 뭐 조금만 보면 단시는 1단위, 3단위였던 그런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작위로 랜덤하게 하면 내 느낌에 그냥 내가 중요한 건 먼저 보면 되는 거죠. 전혀 뉴스와 소셜의 콘텐츠들이 분리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의 신고법에서 이게 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규제법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잘 몰라요. 다행히. 그래서 제가 문광부나 이런 교육 얘기할 때는 이런 거 제 얘기 안 합니다. 괜히 또 여기 또 건드릴까봐 귀찮아서. 자이트 같은 건 또 어떠냐면요. 당신한테 맞는 모든 소스의 콘텐츠를 다 보여줘요. 그리고 배제할 수 있도록 해줘요. 예를 들면 내가 콘텐츠를 내 페이스북도 연동시켜놓고 트위터도 연동시켜놓고 뭐 뉴욕타임즈나 이런 것도 쭉 보게 해놓고서 코리아 관련된 모든 보게 하면서 조선일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조선일보를 배제하면 앞으로 나오는 모든 전개되는 콘텐츠 소스가 조선일보만 배제된 채 제조업됩니다. 구멍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한번 배제한 이후로 나는 평생 동안 조선일보 볼 이유가 없어요. 배제하면서 새로운 매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새로운 매체가 더 유리한 그런 플랫폼이죠. 자, 뉴스는 뭔가 권위적이고 소셜은 뭔가 진정성이 있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그렇게 구분이 돼 있을 거예요. 사실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또는 미디어 전략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분명 대역에 아니라 착취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리고 미디어의 새로운 패턴 중에 하나는 뭐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호피 이런 거 있죠. 보던 거 계속 보고 다른 걸로 스마트폰을 보다가 멈춘 걸 TV로 또 그거 연장해서 보고 있고 그리고 효용성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기술적인 의미의 문제. 콘텐츠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보게 하려는 노력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다채널, 엔스크린이라는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콘텐츠를 하나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양한 채널에 무작위로 막 뿌려놔야 사람들이 계속 그 콘텐츠를 연동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바이스와 서비스가 새로운 콘텐츠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소셜 콘텐츠입니다. 소셜 네트워크와 소셜 미디어죠. 왜요? 하루도 길게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머리 잡고 막 때리기 치고 막 할머니가 그러니까 처음에 아침에 나왔어요. 아주 객관적인 워딩이 딱 지하철 낮추고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여자애가 하는 얘기를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얘기를 아주 자세히 사람 이제 볼륨 높여서 또 들어야 그런 거 들으니까 막 쌍욕하고 말이야. 혜린녀라는 이야기로 오후에 그게 또 뜨는 거예요. 실시간 검색어. 사람들은 그걸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 현상. 혜린녀를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떴으니까 그걸 또 눌러봐요, 사람들이. 또 화제가 돼요. 근데 오후 2시쯤 되니까 네이트판, 아고라에서
내가 그 할머니를 직접 봤어요 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사실 그 할머니 원래 아무나 붙잡고 싸우는 할머니예요. 파이터 할머니. 그래서 파이터 할머니 정리가 됩니다. 이 사건은 파이터 할머니의 과격한 행동으로 정리가 되는 그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하루도 안 걸립니다. 원래 만약에 우리가 미디어 대중매체였다면 가판에서 아마 지하철 낮춤이 나왔겠고요. 그죠? 그 다음 방송에서 나왔겠고요. 뭐가 나왔겠고요. 이렇게 나왔겠죠.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야 그 할머니 알고 보니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하나 나왔겠죠. 그걸 사실 확인할 거기까지가 정말 어렵습니다. 김연아와 오석호 씨의 분쟁은 아주 깔끔했습니다. 김연아와 오석호 씨가 이제 헤어졌잖아요. 오석호 씨가 김연아를 떠나면서 방송사들과 인터뷰하고 신문에 보도자료를 뿌리고 많이 했어요. 얘가 떠나면서 뭔가 아쉽다, 뭐 저거 좀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낸 거죠. 김연아가 어떻게 되는가? 기자회견 하나요? 안 하죠. 요새 기자회견 잘 안 한다, 그죠? 안철수 박사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죠? 지나가면서 됐나요? 끝났죠. 김연아는 딱 한마디 하죠. 트위터에 오석훈 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영문이 다 감췄습니다. 그죠? 게임 끝났습니다. 오석훈 씨가 했던 모든 보도자료가 인터뷰를 거부하죠. 그러니까 오석훈 씨가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김연아랑 맞닥뜨리면서 싸운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김연아한테 불만이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그냥 엄마가 조금 문제다. 좀 극성이 더 이런 얘기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사실 그 엄마 때문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연아가 또 열받죠. 또 어떻게 대응합니까? 또 뭐 기자회견 하나요? 안 하죠. 이 친구는 그냥 자기 그 사이버드에 올립니다. 자기 입장.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스를 가지고 퍼다 날릴 거를 사실은 안 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링크를 퍼다 나르기 시작했고, 당연히 그 퍼다 나르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발견이 된 거죠. 기자들도 얼마나 또 포털에 또 성공하려고 또 난리칩니까? 실시간 인기방송에 올라가니까 또 그것도 열심히 치고 올라가죠. 성명 사망설도 그래서 하루 만에, 하루도 안 지나서 살아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계기가 됐죠. 4월 1일이 만우절이잖아요. 3월 29일 날 성명이 죽었다는 기사가 뜹니다. 피싱 사이트에 뜨죠. 미국에서 난리 날 거예요. 그걸 또 우리나라 트위터에 또 보고 3시간 만에 또 가고 또 RT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4시간 만에 우리나라에서 RT가 되고 나니까 4시간 만에 또 홍콩에서 또 RT가 딱 된 거예요. 홍콩에서 RT가 되면서 성명이 안 되겠구나. 난 살아있습니다. 뭐 직접 RT를 올립니다. 난 살아있어요. 인증샷 올립니다. 페이스북에. 그래서 하루도 안 지나서 언론사가 증명하기 전에, 언론사가 사실 확인을 하기 전에 스스로 말하는 거죠. 뉴스는 또 직접 또 불만이 있어요. 사회에 불만이 있어요. 또 기자들 붙들고 막 사설을 하면서 3시간 동안 또 설득을 해요. 기자들이, 저도 이제 기자를 했었습니다. 들어보고 그 한복을 입고 갔는데 뭐 거부당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조선일보에서 1달짜리도 안 되는 기사를 내가 써야 됩니까? 3시간을 들어서 써야 돼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기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소셜에서는 그건 중요하다고 느끼죠. 중요하다고 느끼고 회자시키죠. 회자시키고 나니까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니까 기자들이 쓰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아이템을 그대로 기자한테 보여줬으면 기자는 절대 안 썼습니다. 기자가 많이 썼다면 그 기자는 좀 이상한 짓 했을 거예요. 뉴스밸류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뉴스밸류를 누가 만들어줄 겁니까? 직접 만든 사람, 그리고 그 뉴스 소스원과 주변에서 떠들어대는 사람이 소스가 되어버린 거죠. 자,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요새 소셜 네트워크에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자료사진을 정말 많이 보내주거든요. 사건만 일어나면 뭐 그냥 수집해요. 그냥. 자, 이 링크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링크 들어가면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제보한 사진들로 드래그를 한 10배 번 해야 돼요. 자료사진,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셜. 현재를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KBS 기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어디 저기 댐같이 데 가 있죠. 댐 같은 데 가서 지금 방위란이 어떻습니까? 또 아시죠? 그리고 물이 어디서 잠겼는지 모르고 막 거기 물 잠겼다 하면서 또 제보 받고 달려가야 되고 또 갔더니 물 빠져 있고 막 그죠? 그런 현장 사진을 사람들이 직접 얘기하고 있다. 뉴스와는 직접 떠들고 매스미디어는 이제 겁을 준다는 거죠.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점점 복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를 하는데요. 소셜미디어의 핵심은요. 소셜미디어의 핵심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입력창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원래 아무나 볼 수 있는 공간에 쓴다는 의미는 대중매체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쓸 수 있는 입력창이라는 게 다른 거죠. 여러분, 지식인은요. 대학생이 묻고 초딩생이 갑자기 인정을 받는 곳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성년자 응답 비율이 47%예요. 모르셨죠? 대학생 훌리건 비율이 20%예요. 경희대가 좋니, 한양대가 좋니,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자, 누구나 쓸 수 있는 입력창을 열어놨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와구자구에 들어와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쏟아넣는데 그 중에서 괜찮은 것들과 괜찮지 않은 것들을 분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소셜미디어의 과정인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흐름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매스미디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죠. 왜 개인의 커뮤니케이션입니까? 개인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해주고 확대시켜주기 위한 도구들이 진화해온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처음에 이메일을 보여줬더니 이메일은 안 좋죠. 누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얘기하고 한 거죠. 클럽에 카페에 하는 것들도 우리 관심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일 등산 가는 걸 전 국민이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 알면 되는 거죠.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부산 지역에 있는 영유아가 A형 피가 모자라 하면서 메신저를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리니지에서 사람 구했는데 이런 뉴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도구를 가지고 소셜적으로 자꾸 사회적인 행동을 자꾸 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 본격적으로 해봐. 한 게 블로그죠. 본격적으로 네 얘기 해봐. 하지만 그것조차도 이 도구 자체는 개인적인 이슈예요. 개인적인 관심사고 개인적인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신한테 대통령이 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얘기를 요구하지 않아요. 블로거들한테. 그래서 퍼블릭한 영역에, 공적인 영역에 사적인 이슈를 던져놓는 무작위성이 블로그와 소셜미디어의 개념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원빈의 아저씨를 아세요? 아저씨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 너무 기분이 나빠요. 원빈이 저보다 한 살 어려요. 걔는 아저씨인데 난 뭐예요? 나는 뭡니까? 기분 막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들의 열패감을 느끼게 해주는 아주 쓰레기 같은 영화야 라고 블로그에 올립니다. 올려요. 어때요? 잘못했어요? 별 한 개 줬어요. 잘못했습니까? 내가 봤는데 기분 나빠요. 잘못했어요? 문제는요, 이 블로그들이 네이버 메인에 뜨면 문제가 네이버 메인에 뜨는 순간 원빈 팬들이 막 몰려와요. 어떻게 남들이 보는 공간에 이런 얘기를 쓸 수 있느냐. 너의 주관적인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남들이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에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원빈의 어떤 모습을 어떻게 아무데나 갖다 놓을 수 있느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사에서 블로그 차단을 해야죠. 임시 차단 조치 내려줍니다. 명의를 훼손했다. 내가 무슨 명예를 했습니까? 도대체. 난 내 공간에서 내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문제가 되죠? 자,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면 많은 파악이 되는 거예요. 많이 봤으니까 우리 내 친구 20명이 봤으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끄덕끄덕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문제가 되는 거죠. 소셜미디어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SNS는 또 뭐가 문제니까 블로그와 그 댓글과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익명성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소셜미디어가 소셜 네트워크가 존재하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신뢰감을 갖고 이제 소통하길 바래요. 저 사람하고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사실. 근데 꾸준히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관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이제는 나는 믿게 되죠. 그 사람이 판단하는 걸 나는 이제 즐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디어는, 소셜 미디어는 강력한 영향력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철수 박사가 소셜에서 강력한 지지도를 확보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가 된 겁니다. 사람들은 안철수 박사를 끊임없이 평가해왔기 때문에 대중매체는 평가해오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죠? 대중매체는 그냥 환상만 심어줬을 뿐이죠. 제가 느꼈던 사례 몇 가지 하나 알려줄게요. 트위터 제가 지금 한 7,400명 정도 되는데 팔로워가 5,700명 정도 넣었을 때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연락처를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미션. 저한테 시사 저널사 기자가 전화 왔습니다. 퇴근 시간 무렵에 6시쯤 됐어요. 전화 와서 옛날에 그 악마의 어플이라고 하는 오빠미츠 어플 아세요? 그거 만든 사람의 연락처를 알고 싶대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시사 기자도 웃기지. 하루 종일 찾았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거서 나한테 전화 왔어요. 나는 어떻게 알아? 그걸. 그래서 저는 트위터에다 올렸습니다. 자, 시간은 6시 9분이었어요. 12분. 9월의 손길이 나왔습니다. 제 팔로워 중에 누군가가 그분을 안 해요. 이제 고리가 생겼어요. 12분. 그죠? 2분이다. 1분이니까 9분이 왔어요. 9분이 오셨네. 깜짝이야. 근데 아직 저의 미션은 끝나지 않았어요. 전화번호를 따내야 돼요. 자, 전화번호를 따내기 위해서 아직 서로 마팔하지 않은 상태. 저는 그 사람을 팔로잉하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마팔을 하고 쪽지를 보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알려줬어요. DM이 와 있어요. 네. 자, 이 과정을 사람들이 다 보는 겁니다. 공개돼 있어요. 우리 되게 나의 사적인 요구잖아요. 시사저널사 기자도 지가 궁금한 거죠. 전 세계인이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을 사람들은 공개 석상에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신기해하고 재밌어하고 이게 더 가까이에서 영향력 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실제로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체험하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니까 되게 재밌는 거죠. 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죠. 작년에 1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곰파스라는 태풍이 와갖고 서울로 휩쓸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내가 아침 출근을 하는 길에 310년대 보호수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호수입니다. 찍어가지고 트위터에 올렸어요. 이 사진. 아줌마는 이제 차주 출연해주셨어요. 자, 460명이 알티를 합니다. 460명이 그날 알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뉴스 또 우리 인터넷 기사들은 또 열심히 또 그 소식을 받아줬죠. 곰파스 때문에 사진 부러졌어요. 그래서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17개 매체가 제 사진을 받았습니다. 두 군데만 전화 왔어요. 이 남편한테. 어쨌든 전화 왔어요. 연락이 와서 사진을 딱 올리더라고요. 뭐 피해 사진들과 함께 올라가요. 그리고 전 국민이 본다는 네이버 메인에 이렇게 떴어요.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주세요. 제가 네이버 메인에 띄우기 위해서 이 사진을 찍었습니까? 원래는 제 그냥 친구들한테, 제 팔로워들한테, 제 버디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행동으로 작은 행동을 하는 거죠. 자, 저의 이 사진의 가치를 더해주는 게 누굽니까? 선택되어준 사람이죠. 선택해준 사람이죠. 그걸 또 선택해준 기자들이죠. 그걸 또 선택해준 매스미디어들이죠. 그걸 선택해준 뉴스캐스트 담당자 여러분이시죠. 감사합니다. 저는 적응 매체를 탄 거예요. 저는 기자 생활 10년 정도 했는데요. 뉴스캐스트 메인에 떨어져 있었어요.
우연한 계기가 사실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 저희가 주장을 한다면 사람들은 또 얼마나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확산이 될까? 이런 주장 같은 건 또 사실하고 사실 확인하고 또 다르잖아요. 저는 또 네이버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네이버 다니시는 분 실천이나 이런 네이버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좋아하지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팩세스성 이런 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저 그냥 제 블로그에 글을 하나 썼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하나 썼으면 조회수가 한 20 정도 나왔겠죠. 재밌는 거는요. 소셜미디어나 소셜 네트워크 형성이 되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썼다는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걸 또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생겨요. 242명이 제 이 글을 링크를 담아서 뿌립니다. 사람들한테 유통을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원하진 않았지만 물론 좀 원했겠죠. 내심 저 사람들은 막 알아서 유통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봤어요? 무슨 코멘트 달고 저기서 저 동감해요. 좀 과한데요. 다르죠. 중요한 건 이 주장이 막 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웹상에 저 주소를 제 주장을 담은 저 글 주소를 담은 링크 페이지 수가 400개가 하루 만에 생긴 거예요. 사람들은 다양한 경로로 저의 블로그에 올 기회가 생긴 겁니다. 전혀 다른 상황인 거죠. 예전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는 개인 체험을 하면 광장이고 소셜 네트워크를 이렇게 분리를 하기도 하죠. 네티즌, 흔히 말하는 누리꾼들의 영향력은 뭐냐? 핵심은 이거예요. 검색 때문이다. 검색 때문이다. 오래 가만있어요. 오래. 아직도 저 3년 전에 썼던 네이버 욕한 얘기가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페이지가 어디선가 발견되고 어느 순간 폭발해요. 그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안철수 박사는 언제 이렇게 될줄 알겠어요. 전혀 몰랐죠. 소셜미디어 한계가 있죠. 그래서 분산된 광신사 댄스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정치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고 따로 있어요. 휘발성도 강하죠. 사소하죠. 되게 사소하죠. 한복 입고 가는데 뺏지 맞았어. 이게 뉴스입니까? 이게 국회의원들이 한복 입고 와서 쇼할 정도의 그런 국정 과제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 그걸 사소하지만 이슈라고 생각하는 거죠. 콘텐츠가 쉬어야 돼요. 오늘 열심히 한 6시간 동안 쓴 글이 내일은 없어요. 오늘 안 보여요. 오늘의 주제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박근혜 대표가 사라지고 잘 안 보이죠. 그죠? 박근혜 대표가 남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저작권을 침해합니다.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갖다 쓰고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저작권을 막 침해해요. 서로 저작권을 막 침해해요. 명예훼손 많죠. 여론 조작 가능성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1위는 못해도 10위 하는 방법들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500개의 IP만 확보되면 우리는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실시간 인기 검색어 뜨는 거니까 순식간에 우리가 명승을 열심히 쳐주시면 내일 몇십도 쳐보는 거예요. 내일 몇십도 명승을 쫙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인기 검색어 한 40 정도 올랐을 거예요. 사실 그렇게 이런 조작 가능성은 데이터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문제 없어요. 저널리즘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이런 상황 자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회자가 되고 사람들끼리 뭔가 주제를 던지고 사소한 것들을 이슈화시키고 아젠다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대중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널리즘은 인격 행위인 거죠. 양심에 거리끼지 않으면 할 얘기는 모두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그 표현의 자유가 되는 거죠. 그 도구로 언론을 사는 것뿐입니다. 뉴스의 법칙은 없습니다. 전 기자생활도 10년 이상 해왔고 글 벌써 한 10몇 년을 써봤지만 글 쓰는 데 법칙은 별로 없습니다. 스킬만 몇 개 있을 뿐이죠. 사용자가 가치를 더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렇죠? 제가 찍은 사진이 언론사에
검색사에 제공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네이버 메인에 뜨는 것은 사실 중간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사용자가 가치를 더해줬기 때문이지. 대중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내가 툴을 갖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비판적인 수용을 할 수 있다는 저는 자정작용을 믿습니다. 임기점을 넘은 수용자가 생겼을 때는 자정작용이 생기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1대 9대 90의 원칙, 항상 소수가 생산하고 그 다음으로 추종자들이 생기거나 반대자들이 생기고 나머지는 관람하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사회 전체로 이런 모습이 생겼었어요. 근데 지금은 낚시에 1%가 있고 정치에 1%가 있고 창업에 1%가 있고 시민운동의 1%가 따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거의 가능성이 이제는 또 다른 콘텐츠의 민주주의, 미디어의 민주주의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블로그는 콘텐츠 제공고요. 트위터는 콘텐츠 유통과의 대결, 그리고 카페는 관계 유지, 페이스북은 관계 확산이라고 하는데 페이스북은 아직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당연히 대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디어가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변화해 왔는데, 이거를 좀 뭔가 한마디로 정의 내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주기 위한 단어들을 좀 계속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코디네이션이라는 얘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컨텐츠 코디네이션, 또는 뭐 디자인, 또는 뭐 스토리텔링, 또는 뭐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그런 스토리 디자이너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놨는데요. 고민을 계속 하는 거죠. 이게 설명이 별로 없네. 좋은데, 이런 현상이 되게 좋은 건데, 사회적으로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데, 전문가들이라고 외면받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는데, 이걸 뭐라고 할까? 그래서 큐레이션이라고 지금 큐레이터, 전시하는 사람들이죠. 예술품들을 적재적소에 전시해서 그 가치를 더해주는 사람들, 요약해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요약해주는 사람들이 드디어 등장하죠.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는 아시죠?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사람이 윌슨이라는 사람이 그 잡지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잡지를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잡지 얘기만 하면 못 봤대요. 그래서 자기가 요약해주면 다이제스트가 요약이잖아요. 독자들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잡지들을 많이 읽고 자기가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요약해서 보여주겠다고 해서 또 다른 잡지를 조그맣게 만든 거죠. 그래서 만들어 놓게 리더스 다이제스트. 그래서 처음에 이 정보를 사람들한테 쭉 뿌렸어요. 그래서 $3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3달러 받았는데 신혼여행을 갔다 오니까 신혼여행 가기 전에 뿌리고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그때 우편으로 나눠줬는데 2,500명 3달러를 결제를 하고 그때부터 탄생된 게 지금은 1억 명이 넘게 보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입니다. 자, 읽는 콘텐츠, 크리에이팅 하는 게 아니고요. 요약해주는 사람의 시대가 오는 거죠. 그 시대가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타임즈도 마찬가지. 시사에 관련된 국제 정세에 관련된 모든 뉴스들을 모아서 요약해줬던 타임이라는 주간 시사 매거진, 세계 최초의 주간 시사 매거진이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이런 그 역할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디지털화가 되면서 찾아서 정리해주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는 거죠. 자, 디지털 연결 이런 것도 보세요. 구글 뉴스는 이런 것도 정리를 해줍니다. 기계가 정리해준다는 거 자랑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뉴스 영역에서 구글 뉴스에 차지하는 포지션은 1.2%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클릭률도 네이버의 클릭률이 약 24%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노출 대비. 구글 뉴스, 한글 구글 뉴스의 클릭률은 0.2%입니다. 기계가 찾아주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테마 영역이나 이런 게 생깁니다. 잘 정리해줘요. 우리나라 그 네이버의 검색, 우리나라 검색들이 기술력이 드물게 보거든요. 왜 전체를 검색해주지 못해요? 그리고 그거를 그 중요한 게 뭔지 기계가
선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없어요. 있다고 주장만 하죠. 근데 재밌게도 그런 걸 기계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들자마자 어떤 행동을 했느냐, 모아준 거대로 하고요. 거기서 손가내는 방법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검색을 알바 검색이라고 표현하죠. 좋게 말하면 인사이트 편집이라고 얘기해요.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대여해주는 편집을 테마 영역의 검색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키워드를 치면 이상하게 뭔가 잘 정리되어 있는 뭔가 모듈이 나타나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시스템입니다. 검색이 가장 후졌기 때문에 가장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찾은 거죠. 그래서 심지어 네이트 같은 경우는 왜 떴을까를 정리해줘요. 놀라운 시스템 아닙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했으면 이거 못하죠. 유형을 어떻게 해줘요? 딱 그랬다 딱 끝나요. 그래서 이 사과하고 딱 끝나죠. 위키를 한번 봤어요. 위키를 먼저 아셨어요? 최근에 있었던 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돼요. 되게 공적인 내용들이 업데이트돼요. 아고라 같은 경우에는 주장들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엔하위키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뭐 쌍욕도 나오고 뭐 별의별 뭐 댓글 같은 것도 다 옮겨놨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뉴스를 찾아다니는 것보다 오히려 여기서 정리되어 있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읽을 수 있어요. 최근 그 촬영을 거부한 뭐 있죠? 그분 거 한번 NRK에서 찾아보세요.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왜 뉴스를 보면 밑에 끝도 없이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밑과 끝을 알려줘요. 인터넷이라는 게 사실은 그 작전 때문에 생겨난 건데 지금 많은 뉴스사들이 그런 거 놓치는 거죠. 사실. 컨텐츠는 밑과 끝을 놓쳐야 자,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이제닷컴, 연예인닷컴, 수장보이닷컴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한 사람, 그 사람의 모든 것과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을 찾아주죠. 이런 것들을 찾아줍니다. 옛날에도 뭐 서태지 이름이 세계에서 다 그런 것을 찾아주고 실제로 이거 자체가 클릭률이나 집중도나 사람들의 그 정보 수용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게 만들어요. 물론 부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비춰졌는데 사실은 유명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은 언론이 해줘야만 하는 거였죠. 언론들 사실 인물 조명하는 거나 이런 것들 보면 완전히 유치하게 생각 없죠. 했던 얘기도 하고 봤던 얘기도 하고 여기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 다양한 각도에서 그 사람을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바웃닷컴이라는 서비스도 있어요. 어바웃에 대해서 자기가 찾아가고 자기가 갖는 거예요. 입력을 하는 거예요. 웹에 있는 모든 정보를 찾아서 거기다가 응축시켜놓고 편집을 하는 거죠.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라이터가 아니라 개발해주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올드백이라는 올드 비슷한 컨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만들었어요. 컨텐츠 하나하나가 다 책자처럼 하나하나의 아이템들을 다 정리해줬죠. 이런 것들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데이터 400만 개 이상의 다운로드 나왔어요. 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구글에서 논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좀 실패했어요. 원래는 뭐냐면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걸 정리할 수 있도록 그 사람한테 수익 모델까지도 공유한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이 사람 잘 안 됐어요. 참여자가 적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제 모아진 정보를 주장하는 현상도 벌어져요. 미디어라는 게 되게 재밌는 현상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팩트를 가지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서술로 진실을 요구합니다. 이런 정말 들어보면 정말 생뚱맞은 정말 작은 것들을 잡아다가 그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설득하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이거 그냥 결과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도가 높아졌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궁금하면 더 찾아보고 거기에다가 의견을 더하고 거기에다가 콘텐츠에 대해서 추가 보충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무서워서 난리 났죠. 여러분들 배포반이 먼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 줄기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하겠어요? 과거랑 때랑 똑같은 거죠. 사람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재검하고 재유통시키는 그런
펼치기 위한 사람들의 다양한 시도가 인터넷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꼼수다. 결정적이죠. 새로운 게 별로 없었죠. 그 안에 나오는 얘기들. 다 거기 아는 얘기들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해설해 주는 거죠. 새롭게 해설해 주고, 팩트들을 새롭게 나열해 주고,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그런 모습들이 큐레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미디어한테 기대했던, 매스미디어한테 기대했던 모습이었는데 그게 많이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매스미디어는 암만 자기가 몸집 굴려도 전 세계에 있는 아우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인터넷은 더 많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소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할 수 있는 거죠. 나는 pop스타와 제휴되어 있는 언론사는 없잖아요. 그냥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의 재조합과 해설인 것뿐이죠. 콘텐츠를 다양하게 생산하기 위한 그 방법도 제시됩니다. 보통은 이제 콘텐츠 팜이라는 용어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콘텐츠 농장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콘텐츠 막 검색하다 보면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것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라이터들의 모임, 프리랜서의 모임이죠. 어소시에이트 콘텐츠라는 곳인데요. 1억 달러에 팔렸어요. 야구한테. 한 10만 명 정도의 프리랜서가 등록돼 있어서 뭔가 주제가 던져지면 자기 글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걸 팔거나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디멘트 미디어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 뭔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실시간 인기공사를 누가 떴는데 아까 웹버스처럼 누가 떴는데 이게 밑도 끝도 없이 검색어만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잘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인터넷에 있는 소스를 빠르게 찾아서 2-3시간 만에 그것을 잘 정리해 줘서 쫙 만들어 놓으면 검색 유입이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검색 유입이 통해서 서로 수익자가 생겨나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또 뭐 주문형 미디어도 하고요. 네트워크로 콘텐츠를 모으는 현상도 벌어지죠.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하죠. 콘텐츠를 모으는 현상도 벌어지는데요. 블로그 허브 같은 경우에는 여자 블로거들만 모아놓은 사이트예요. 근데 여자 블로거들만 모아놓은 게 가장 핵심적인 게 구매 소구 집단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전부 좋은 컨셉이고 정치와는 약간 좀 거리가 있어서 그래서 폭발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정보성은 또 깊은 그런 형태죠. 그래서 여자들만을 위한 그래서 월간 한 UV가 2천만 원 정도 돼요. 메모리 사이트를 전전했죠. 거기다 좀 더 나아가서 글램미디어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런 데는 또 아예 그 자체적으로 브랜드 하나하나가 그 블로거들이 막 달라붙는 거예요. 100명의 블로거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블로거들끼리의 컨셉을 만들어서 그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에스미네이션은 한 47개 정도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롯데 자이언트만을 사랑하는 블로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체들끼리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아주 편파적인 매체들. 스포츠 쪽에서는 편파가 인정되잖아요. 스포츠 쪽의 편파적인 매체들을 다양한 각도로, 팀별로 또는 사람별로 이렇게 모아놓은 또 다른 블로그 네트워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TNN 미디어라는 곳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유일하게 그런 매체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하고 있는 블로그들은 없지만 270명 정도, 270개의 블로그와 350명의 블로그 생산자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들의 수익 모델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글을 쓰면 그걸 포털이나 기타 언론사에 재판매하는 역할을 맡아주기도 하죠. 섞어서 보여주는 형태들이 있고요. 대표적인 게 오마이뉴스죠. 시민 기자 뉴스와 내부 뉴스를 함께 섞어서 한 자리에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건 지금 이 플랫폼이라는 한계성, 이 플랫폼에 가지고 있는 주도 데스크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시민 기자가 아니라 사실은 상급 기자이기 때문에 논란이 좀 항상 있죠. 그래서 그것들과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 좀 더 광범위한 풀을 갖게 된 게 허핑턴 포스트입니다. 사실 허핑턴 포스트도 오마이뉴스 모델에 대해서 간간히 얘기해요. 근데 다만 허핑턴 포스트의 입장에서는 허핑턴 포스트에 기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있는 블로거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이미 바깥에서 활동하고 있는 블로거들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이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또 기성 미디어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블로그를 메인으로 갖다 놓는 경우가 종종 많이 생기고 있고, 블로그한테 직접 가요. 메인에 누르면. 우리 뉴스캐스트에 누르면 뭐 사이트로 바로 가듯이 네이버 맨 앞쪽에 눌러져 있는데 그게 갑자기 누구 블로그로 가는 현상과 똑같은 거죠. 위키피디아 같은 것도 아마 비슷한 모델이 아닐까 싶어요. 섞어서 보여주는 거죠. 뉴스와 뭐 트위터들, 그리고 트위터 반응들을 막 뒤섞어서 하나의 사건이나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노력을 많이 하시죠. 근데 여기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뉴스 기사를 막 마음대로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이슈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뉴스원인가요? 거기 통신사랑 뉴시스랑 통신사랑 뭔가 제휴를 맺으려고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희들도 좀 뭔가 준비하고 있는데 커리넷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연합뉴스 콘텐츠의 DB를 다 가져오고 블로그들의 DB를 다 가져와서 블로그들 직접 에디팅할 수 있게 만드는 플랫폼을 준비 중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차원의 그 메시어 미디어 같은 건데요. 그 블로거들이 글을 쓸 때 사진이 필요한데, 연예인들 사진이나 스포츠맨 사진, 정치인 사진이 필요한데 저작권이 있잖아요. 직접 찍은 게 아니라서 항상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연합뉴스에 있는 사진 TV를 전량 이용할 수 있고, 블로거들은 자기 글과 함께 뉴스를 첨부해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만드는 그런 미디어가 준비 중입니다. 또 새로운 시도 중에 하나죠. 이렇게 만들어 뿌리는 현상도 있는데 이거 한번 직접 들어가 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사이트입니다. 스토리파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가보시면 자기가 등록되어 있는 그 소셜미디어 그 네트워크들이 다 보여요. 내 친구들 의제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갖다 넣으면 됩니다. 갖다 넣고 자기 이야기 쓰고 퍼블리싱하면 하나의 페이지가 만들어져요. 오늘의 뉴스로 항상 내가 만들 수가 있어요. 트위터에서 오늘의 이슈 아니면 뭐 안철수 소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제 친구들 의견을 다 만들 수 있어요. 되게 다양한 소스원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좀 여자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내용인데요. 제 생각에 이거 자체를 미디어라고 보고 만들었다는 거는 이제 스토리보어 같은 개념은 요 내용을 사람들한테 만들라고 시키는 거예요. 요 내용을 어떻게 만드냐면 템플릿을 하나 가져오면 이런 잡지 모양의 이런 템플릿을 하나 딱 던져줍니다. 그럼 여기에 아이템들을 가져와요. 그죠? 가져오고 내 계정으로 내가 이걸 발행합니다. 아까 그런 이렇게 발행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거 하나하나가 다 상품 디스플레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여기에서 이걸 눌러서 구매를 하면 이걸 만든 사람에게 수익이 알려줘요. 내가 그 쇼핑호스트가 되는 거죠. 예쁜 옷들을 일부러 내가 골라놓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갈 수 있도록. 근데 이거를 걔네들은 미디어라고 얘기해요. 진짜. 그러면 누군가 나의 인사이트에 의해서 내 주관에 의해서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가격 대비 훌륭하다고 하는 제품만 내가 모아놓은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뭐 사람들이 일부러 비싼 것만 모아놓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뭔가 컨텐츠가 보인다 해서 미디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다 보면 우리가 미디어다라고 주장할 때가 있었어요. 웹 2.0 시대에 의해서 미디어 2.0이 나온다고 정보를 많이 생산하고 1인도 미디어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끌리고 쏠리고 들끓고 뭐 난리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 20명이 볼 때 문제 없었는데 뭐 네이버 메인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사람들이 큐레이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큐레이션이라는 인식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그 정보들을 누가 조합해내냐 신뢰할 만한 내 친구가 조합해내냐 또는 내가 관심 있어하는 그분이 조합해내냐가 되게 중요한 미디어의 가치 기준일 거예요. 예전에는 조선일보가 그 역할을 했지만 또는 동아일보가 그 역할을 했지만 한겨레가 그 역할을 했지만 중요한 건 지금은 여러분들 나 같은 나라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1인 미디어라는 의미도 이제 좀 다르게 해석돼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한 표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이런 흐름을 가지고 일단 이게 이걸 대체하고 이게 이걸 대체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쭉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런 훌륭 미디어의 흐름, 미디어가 어떻게 발전되어가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사람들이 인식되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한 가지 더 있겠지만 이제 다수의 참주자가 똑똑한 분 중에 의해서 선택받도록 재별하는 사람이 큐레이터라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그 파워, 미디어 파워는 큐레이터한테 넘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 큐레이터가 되게 중요한 미디어 역할을 하겠죠. 미디어의 기회는 항상 사람이 말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쌓아놓지 않으면 어떤 미디어도 이제는 영향력을